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감염의 위험에도 무릅쓰고 사명감으로 악전고투하며 환자와 함께하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했듯이 북반구의 코로나19 대유행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와 확진 환자 대폭 증가로 인해 의료진은 거의 탈진 상태가 되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의료체계의 붕괴가 우려됩니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료를 하고 있는 병의원의 폐쇄나 휴진에 대한 손실보상이 충분해야 하고 장기적인 환자 감소로 인한 세제 혜택이나 지원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제는 의사와 사회 정치에 대한 다소 큰 담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의사가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1월 12일 의사 구속이 반복되고 있어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 반드시 법 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원 동의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개원협회는 진료 환경을 개선하여 의협이 신성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료를 내고 들어야 되는데 내야 되는데 이렇게 두 분 강의를 이제 또 세 분의 강의가 있는데 박인숙 전 의원님하고 또 서민 교수님 강의를 듣게 돼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강의할 내용은 좋은 의료 정책을 만들자라는 제목인데요. 좋은 의료 정책이란 뭘까? 사실 정의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19대 대선 때 우리 의료계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가, 두 번째는 교과서적인 어떤 의료 정책의 내용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의료 정책이란 뭘까, 그걸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017년 4월 28일 젊은 의사협의체가 9개 보건의료 어젠다를 더 민주에 전달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인 김영익 민주연구원장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젊은 의사들이 요구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김영익 원장께 이제 전달을 해 드린 거죠. 그 내용을 보니까요, 9개 핵심 아젠다가 있었는데, 전공의 수련 비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수련병원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전공의 모성 보호 장치, 또 의료인을 위협하는 폭언 및 폭행 근절을 위한 장치 등등,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젊은 의사 협의체에서 이제 당시 더민주 연구원장인 김영익 의원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민주 민주연구원 김영익 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더민주의 미래 보건의료의 비전과 방향성을 젊은 의사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젊은 의사들이 미래 보건의료의 핵심 주체로서 전문가적 자율성을 확보하길 바란다. 그리고 스스로의 변화와 노력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이렇게 발언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은 좀 이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읽으면서 느는 것은 어떤 것을 공유했던 것일까? 어떤 것을 공유했던 것일까?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둘이 양측이 어떤 그 공통의 의료 정책을 가지고 공유한 것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니까 제목이 19대 대통령 문재인 의료계 봄날 올까,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봄날이 왔나요? 어떻게 사람마다 뭐 생각은 다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여기 보시면 의료계는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건의료 정책에 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불신임 전 이제 의협 상근 부회장으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공단에서 일을 하시죠. 강청희 전 의협 상근 부회장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젊은 의사들의 공로를 강조하며 향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래서 의료계 신진 세력인 젊은 의사들은 더불어 포럼 내 의사 네트워크와는 별개로 문마 네트워크를 만들어 운영했고 협의체 결성 후 정책 건의안을 김영희 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승리는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위한 젊은 의사 협의체의 공로도 컸다. 그리고 의료계에서 많은 업적을 가지신 분이 김영희 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해와 그릇된 인식으로 호도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요, 양쪽이 뭔가 이제 얘기를 했다. 양쪽이 의견을 갖고 정책을 이제 같이 논의를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는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문 당선인 후보 시절 내놓은 보건의료 공약을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 가능성 확보, 의료 전달 체계의 재정립과 의료 양극화에서 보건의료 산업 성장 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 그 중에 딱 눈에 띄는 게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관련 공약으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이런 게 있네요. 소위 말하면 문재인 케어죠. 문재인 케어가 그 뒤에 진행이 된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개 의료 젊은 의사 협의체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문재인 후보 당시 후보자를 지지했던 그런 어떤 그 의료계 지지 세력들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찬성을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양쪽에 뭔가 협의가 됐던 건가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당시에 공약을 보면은 의문이 듭니다. 나중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그 반대가 많았죠. 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반대가 많았는데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모르고 지지를 했던 걸까? 알고 지지했던 걸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뭐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게 이제 그 다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또 1차 의료 특별법 추진, 1차 의료기관 중심 만성질환 관리 체계, 1차 의료 활성을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 체계 약속. 여기 있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 체계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잘 진행된 것 같은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자, 19대 대선을 보면서 이제 던지는 질문은 그겁니다. 어떤 이제 당연히 이제 의료계가 사실은 뭐 여당도 지지하고 야당도 지지하고 여당을 통해서 정책을 내놓고 또 야당을 정책을 내놓고 등등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실 내용을 아는 것이냐, 실 내용을 알고 지지하는 거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정책이란 것이 정치 체제의 산출물이고 모든 체제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 정책 담당자의 능력과 성향이 중요하다. 뭐 교과서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책이란 것이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에 대해서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이다. 정부기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죠. 보건복지부 옛날하고 좀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예전에 제가 청와대에 근무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청와대가 그렇게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아주 특징이 각 부처보다도 청와대가 앞서 나가서 하는 거지만 원래 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은 복지부 장관이 결정을 하죠. 그게 맞는 건데 지금은 굉장히 청와대가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제 이 정책이란 게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의사를 위한 정책은 아닐 겁니다. 그죠? 의사는 이제 뭐 이익 집단이니까 여긴 정확하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민을 위한 정책이죠.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의료 정책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 그래서 정책 분야에서 철의 삼각이라고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접근도, 질, 의료비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근데 이걸 다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좀 뭐 모순된 얘기 같기도 하죠. 의료의 질은 높으면서도 의료비는 덜 들어가는. 사실은 싼 게 비지떡이라고 비용을 덜 들이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정책적으로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사실 그게 좋은 거죠. 비용은 떨구면서 질은 높게 하는. 하지만 그것이 현장에서는 많은 또 이제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리고 정책 수단으로 지원과 규제, 뭐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책 의제 설정, 결정, 집행, 평가 여러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 의제가 설정이 되는 것도 사실은 사회 문제가 됐다, 이슈가 되고 공중 의제가 되고 정부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정책 흐름 모양에 따르면 정책 창문, political window를 통과한 사회 문제만이 정책화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책 창문은 언제 열리나? 예측 가능한 경우가 있고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예측 가능한 경우는 언제냐면 대선입니다. 대선. 아까 같은 얘기. 대선 때 대통령의 공약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약을 모르고 지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약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매년, 사실은 지금은 약간 그게 흐릿해졌는데요, 매년 업무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돌아가면서 내년에 우리 부처에서 뭘 하겠다라고 이제 업무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업무 보고에 뭐가 들어가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익단체들이 그 업무 보고에 자기들이 원하는 걸 집어넣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행정부 차원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경우, 사실 코비드-19 이런 것들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젠다가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야, 우리가 하는데 공공의료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공공의대 만들자. 이렇게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이렇게 쫙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폴리티컬 윈도우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폴리티컬 윈도우가 열릴 때 여러 이익 집단이라든지 등에서 어떻게 자기의 이해를 이제 관철시킬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당하게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정책 목표와 정책순을 타당하게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책 문제를 바람직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 입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자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정책 참여자는 아까 박인숙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뭐 의회, 당연히 행정기관, 대통령, 사법부 이런 걸 이제 공식적 정책 참여자, 뭔가 결정을 하는 곳이죠. 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결정이 있고, 비공식적 참여자로서는 정당, 이익집단, 비정기구, 언론, 전문가, 학자, 일반 국민, 여러 이제 비공식적 정책 참여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의료 정책이란 뭐냐를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아까 국민을 떠나서는 얘기할 수 없는데 국민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료인의 관점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어떻게 그거를 조화를 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조화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앞뒤가 맞는, 약간 이제 뭐 학술적인 얘기라면 체계 정합적인 의료 정책. 그리고 세 번째는 환자와 의사의 자유를 신장하는 의료 정책.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2015년도쯤에 소비자원에서 소비자문제조정위원회에서 의사가 녹내장을 유발시키는 약물을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하면서 부작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에 대해서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에게 설명을 안 했다는 거죠. 그 당시 의사협회에서요, 뭐 보니까 약사법에는 약사에게 복약 지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의사에게는 별도의 복약 지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조정 결정은 약사법에도 위배되며 법 취지에 위반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어떻게 성명을 한 거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설명 의무는 약사법과 무관하게 인정이 되는 거고 절대로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의사의 기본적인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정책에서는 사실은 약사의 복약 지도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인쇄된 형태로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반면에 의사의 설명 의무는 상당히 개별적이고 고급 서비스거든요. 그 고급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책이 제대로 보상을 안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의협에서는 오히려 이게 의사의 기본적인 의무다, 기본적인 의무고, 오히려 지금 현실에서는 이렇게 복약 지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혜택이 있는데 의사에게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설명 의무가 잘 이행되도록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약사법에만 복약 지도가 있어서 의사의 의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 이해를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의료정책 포럼, 의사협회에서는 의료정책 포럼에서 박현미 전 재영 한인의사회장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국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나라 한국 정부가 OECD 의료를 되게 좋아하는데 영국에 있는 친구들이 물어본다.
교육이라든지 의과대학 돈은 누가 내냐? 니네 나라, 저 한국에서. 부모가 내고, 민간 하스피탈에 트레이닝 받고, 병원은 누가 짓냐? 융자 받을 수 있는데 왜 수가는 정부에서 정하느냐? 우리가 영국의, 우리 이제 진보적인 그룹에서는 영국의 의료체계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아주 이상적인 모델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친구들이 한국의 의료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영국에서는 트레이닝은 정부에서 시켜주는데 거기서 일하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프라이빗 하스피탈에서도 일을 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관성, 어떻게 보면 공적인 의료가 제대로 되려면 공적인 투자가 잘 돼야 되죠. 어떤 프라이빗 하스피탈을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외국의 제도를 이렇게 우리나라 학자들이 소개할 때 영국의 내셔널 헬스 서비스를 영국 전체 의료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이제 오해가 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뒤가 맞는 의료 정책은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아까 환자의 자율성과 의사의 자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여러 가지 의료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학분업 때 사실은 의료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그런 입장에 머물렀었는데요. 의학분업, 사실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굉장히 제약하는 정책이었죠.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죠. 보험자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자들, 소비자들의 보험자 선택권이 제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연명의료제도 관련돼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대리인 지정 같은 게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의료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자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정책을 연결지을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의사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환자의 자기결정이 중요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라는 마음이 어쩌면 조금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설득력 있는 정책을 내놓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마지막으로 좋은 의료 정책을 위한 전략,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의료계 내부의 컨센서스, 합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합의. 두 번째는 국민에게 의료의 미래를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 미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두고 지나간 게 아니다. 제가 예전에 청와대 근무할 때 그때 이렇게 논란이 있던 거 하나가 국방의전원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의전원을 만드는데 거기 복지부하고 같이 해서 일부는 군의관, 일부는 이제 공공의사 TO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만들자.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진행이 안 됐죠. 진행이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차라리 그게 나았던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지나간 게 아니죠. 수많은 법안들이 묵혔던 것이 다시 나오고 다시 나옵니다. 절대로 지나간 게 아닙니다. 절대로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베스트셀러 이렇게 최근에 이제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요.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참 근거도 없고 학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데 국민에게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팔렸을까 보니까 결국에는 국민에게 뭔가 어필을 한 겁니다. 어떤 미래를 어필하고 뭔가를 어필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의료계가 의료의 미래를 어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우군을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 박인숙 의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정치인, 언론인, 학자, 정치적 우군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의료계 내부의 컨센서스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이제 작년에 의대 국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요새 의료윤리 문제가 조금씩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16세 여학생이 병원에 왔는데 임균이 확인됐다. 그런데 이 학생은 부모와 학교에는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 어머니는 이거 환자의 병명과 치료기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다.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국시에 나왔습니다. 1. 환자의 요청대로 환자 비밀을 유지한다. 2.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부모에게 통보를 한다. 3, 4, 5도 있는데요. 뭐가 정답일까요? 알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국시원에서는
동의가 없어도 부모에게 통보한다를 정답으로 정리했습니다. 2번을 정답으로 정리했는데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과연 그런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것도 이제 2020년에 나온 판결인데요. 미성년자에게 환자 부모에게만 동의서 받은 에게 2천만 원 배상을 명했다. 내용을 보면요. 모야모야병, 우리 그 뇌혈관 질환 기형이죠. 이 병원을 보니까요. 병원이 부모에게 설명을 했어요. 부모에게 설명을 했는데 항소심에서 그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위자료 배상을 명했는데 그 환자가 12살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까요? 제가 보기엔 저는 이 판결에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의료계에서 미성년 환자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컨센서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료윤리 국시 문제를 만들어 갈 때도 항상 고민스러운 게 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우리나라 의사들의 컨센서스는 뭘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문제를 만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문제 잘못 만들면 이제 정답 시비가 벌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예인데 의료계 내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나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컨센서스가 있는가 그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도 최근의 얘기인데요. 보니까 녹소연에서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더니 10명 중에 9명 걸로 주치의제도에 긍정적이더라. 이런 이제 하면서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한 걸로 봤습니다. 정말일까요?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이제 주치의들 연구하신 분들에게 보면 주치의제도가 영어로 뭐냐? 영어로 뭐냐 그러면요. 이제 대답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좀 공부하신 분은 게이트키퍼 제도 내지는 등록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치의 제도란 말은 서양 언어에 그 영어라든지 영국 같은 데 없는 말이죠. 우리가 만든 말입니다. 그런데 주치의제 그러면 왠지 대통령도 주치의가 있고 재벌도 주치의가 있고 주치의는 좋은 거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 내셔널 서비스의 주치의 제도는 의료 서비스를 제한하기 위한 겁니다. 제한하기. 1차 진료 의사가 당신 대학병원 못 가. 그럼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키퍼라는 용어를 쓰는데 사실은 이 외국의 제도를 마음대로 이렇게 변화시켜 가지고 이제 막 국민에게 해서 주치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계가 선도적으로 주치의 제도라는 게 이런 건데 정말 알고 찬성하냐? 알고 찬성하는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 주치의를 달리 표현해서 만약에 1차 진료 의사가 못 간다 그러면 대학병원에 못 가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묻는다면 국민들이 90% 찬성할까요? 저는 그렇게 찬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일방적인 레토릭과 일방적인 얘기들과 일방적인 기사와 일방적인 설문이 쫙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정치적 우군은 저절로 만들어지는가? 아까 박인수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요즘은 이제 국회가 굉장히 옛날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죠.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 정책을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그 중에서도 행시 출신들이죠. 행시 출신들이 본인들 스스로는 나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행시 출신 분들이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하시는 행시 출신 분들이 행시를 볼 때 어떤 교과서로 공부했는지 혹시 관심을 갖고 계셨던 적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성장하는 과정에서 의료를 보는 관점과 의료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많은 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 책들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의료 분야를? 아마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정책 당당자들이 어떻게 양성이 되는지 어떤 관점을 갖고 길러지는지 그게 나중에 정말로 행시에 붙어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의료 정책에 영향을 안 줄까요?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등등. 그래서 정치적 우군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